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년은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남자의 후반전. 지은이는 김용태, 발행은 댄스토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중년을 맞고 중년기에 이르면 여러 면에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얽혀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문제 있었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을 성숙하게 살지 위기 속에 빠지게 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년에 이르러 노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도 늙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나이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나이에 내 마음을 맞추다 보면 슬퍼지고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년기엔 사람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요.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논리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는 어벙해야 부인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아도 주장하지 않고 부인의 마음을 들어주며 옳지만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어벙한 남편입니다. 논리는 오직 일을 할 때만 필요합니다. 가족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것 못지않게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이 없어지면 더 이상 친구도 없어집니다. 인간 중심적인 관계가 되는 사람들과 일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중년기는 자신을 놓아버린 채 성공과 돈, 체면 등 밖으로만 향했던 눈을 돌려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봐야 할 때입니다. 당장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자기 자신을 찾고 자유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화에 대처하는 자세. 나도 늙는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이는 40에서 50대인데 얼굴은 20에서 30대 같은 여성들이 있다. 60대의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남성들도 많다. 너도 나도 몸짱 대열에 합류하며 사회가 노화를 거스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운동과 식이요법 이외에 다양한 의료시술도 행해진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 인류가 신체에 관한 하는 20에서 30대의 젊은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동안 열풍, 몸짱 열풍의 편승에 노화되는 느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동안과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분명 더 이상 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점이 온다. 그때가 되면 매우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년기 때는 머리숱도 피부 탄력도 서서히 없어져 가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고 있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점에는 한꺼번에 없어진 내 모습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들이 절망스러워한다.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기능이 없어져 가는구나. 이제 몸으로 승부할 때는 지났구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앞으로 침침해지는 눈과 더불어 어떻게 살 건가? 눈가와 입가에 깊어지는 주름살과 축축 처지는 피부와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작아지는 키와 더불어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며 수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 척추가 자꾸 붙어서 키가 작아진다. 나도 키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안 그래도 작은데 더 줄어들어서 어느 날인가부터 키높이 구두를 신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을 경계한다. 아니야, 이게 나야. 지금의 내가 나야.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수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 왠지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보디빌딩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가끔 팔굽혀펴기를 30에서 40개씩 한다. 노화를 수용하는 일 쉽지 않다. 몸과 마음의 나이를 일치시킨다. 신체적 기능이 저하될 때 노화로 인한 상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예전엔 일을 몰아두었다가 밤을 새우며 한 번에 처리했다면 이제는 매일 조금씩 분산해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스케줄도 미리미리 조정하게 된다.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이다. 한계는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지혜로 가는 길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힘 좋고 혈기 왕성할 때를 떠올리며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시는 갈 수 없는 것이다. 중년기에 성숙으로 가려면 한계에 부딪힐 때, 기능이 상실될 때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인다며 종종 바늘에 실을 끼워달라고 하셨다. 나는 아들에게 내가 필요한 자료의 서베이를 부탁한다. 아들이 데이터를 쫙 뽑아서 가져오면 나는 이건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같은 판단을 한다. 중년의 삶은 아랫사람을 돌보고 이들을 활용하면 된다. 중년은 자원이 없는 청년을 돕고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중년을 돕는 것. 이것이 세대 간의 화합이다. 노화를 수용하는 첫 단계는 인식이다. 얼굴도 몸매도 성적인 기능도 전과 같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거울을 보며 이제 나도 늙는구나 받아들이는 것이다. 노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이는 먹었지만 여전히 괜찮지, 멋있지 라고 하고 싶어 한다. 내가 전과 같지 않다는 이 인식이 참 어렵다. 내가 달라졌음을 알게 되면 내 속에서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그 저항이 무슨 저항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분석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나온다. 젊은이 중심의 삶, 활기차고 건강한 삶, 팽팽한 피부와 건장한 몸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나 젊은이 중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전과 같지 않음을 수용한 뒤 다음 단계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마음은 여전히 젊은이다 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러면 몸과 마음 사이에 분열이 생긴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분열된 삶을 산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야 한다. 내 마음이 20에서 30대로 가고 싶구나. 그때처럼 원기왕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구나. 그런데 나는 40대지. 그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지. 라고 나를 달래며 마음을 재조정해야 한다. 나이에 내 마음을 맞추다 보면 슬퍼진다.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있던 것이 없어지면 상실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상실감 때문에 남자들이 속으로 운다.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대화가 필요한데 남자들은 대화 대신 몸으로 상실감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 남자들에게도 수다가 필요하다. 수다를 안 따니까 술 마시고 난장판을 만든다. 술만 마시면 계속 말하는 남자들이 있다. 이걸 주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주사가 아니다. 평상시에 할 말을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서 하는 행동이다. 노화를 수용하려면 이렇게 첫째, 이전 같지 않은 나를 인식하고 둘째, 내 마음을 분석해서 몸과 마음의 나이를 일치시키고 셋째, 상실감 극복을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다. 젊게 사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더욱 힘들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것에 뿌리 내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나는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얼른 어른이 되어 그 잔소리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청소년기 변화를 겪을 때도 좋았다. 나 이제 어른 된다는 생각에 여드름이 생겨도 감수할 수 있었다. 꿈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싫지 않다.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중년기에도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다. 눈이 침침해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기능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죽음 이후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점에서 소망이 끊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절망이라고 부른다. 죽음 이후의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중년기는 시간이 의식되는 시기라고 했다. 탄생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시간선이 죽음에서 끊어진다. 그 이유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꿈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기다. 나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지만 자녀 세대가 내가 가진 꿈을 이어받으면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단속적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즉,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가 가능해진다. 내담자 중에 꿈을 이룬 곳에서 절망을 맛본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꿈이 뭐였는가 하면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졸업하기, 대학 졸업할 때는 취업하기, 취업 후에는 결혼하기였다. 결혼 후에는 집 사기가 꿈이었다. 나에게 상담을 받을 시점에는 그런 식으로 원하는 꿈을 다 이룬 후였다.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 꿈이 없는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절망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다. 그 뒤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 허무해진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내 소망과 희망이 지속되느냐, 끝이 나느냐가 갈린다. 꿈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두어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한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넘기는 기업에는 철학이 있다. 매출 얼마를 하겠다.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어디든 자유롭게 가게 해주겠다는 철학으로 탄생한 포드는 10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사장이 국내 한 방송에서 연설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가졌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였다. 그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 주기만 하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뭔가 큰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철학에 세워진 소망이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된다. 그동안 인류는 20에서 30대의 젊음과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 우리는 젊음만도 아니고 남성 중심만도 아닌 전인성을 회복해야 한다. 에릭 에리스는 7단계 발달 단계를 잘 거친 사람은 노년기에 자아 통합을 이루며 산다고 했다. 그가 얘기한 통합은 전인적 인격이라는 뜻이다. 한쪽의 힘으로만 살던 데서 온전해지는 쪽으로 가는 삶이다.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서 남성성으로 살았다. 중년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지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균형이 잡혀 내 안의 남성성, 여성성이 골고루 나타난다. 젊은이의 시각에서 보면 상실이지만 전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볼 수도 있다. 호르몬뿐 아니라 지능 차원에서도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창조 지능이 높지만 어른이 되면 결정 지능이 높아진다. 결정 지능은 조직하는 능력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체 조직을 보는 눈은 커진다. 젊음과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중년기는 노하고 상실이지만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균형 잡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원히 존재하기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꿈이라면 사는 동안 꾸어봄직한 꿈은 균형이 잡힌 전인적인 인간이다. 정서적 관계 맺기. 집에서는 어벙해야 사랑받는다. 남자들은 여자하고의 관계에서 똑똑한 척도 논리적인 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벙해야 한다. 남녀의 관계 방식 중 하나가 정서적 관계다. 정서적 관계란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다. 부부간의 관계는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논리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지능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들은 그 특성이 정서적이기보다는 좀 더 머리를 쓰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그 특성이 인지적이기보다는 좀 더 감정을 많이 쓰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관계를 잘 못하는 남성들 중에는 여성들과 논리적으로만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면서 상담을 신청한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억울하게 끝이 난다고 호소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맞는 것 같고 남편이 잘못한 것 같아서 바로잡으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남편의 논리에 말려들어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고 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만을 들추어낸다며 서럽게 울었다. 이 부인의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 그는 논리를 통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부관계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져도 진 것이 아니다. 이긴 사람이 의기양양하는 동안에 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을 간다. 나는 이렇게 복수심을 품고 있는 많은 부인들을 만났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남편의 논리나 지배에 눌려서 마음속에 앙심을 품는다. 부인의 마음은 남편의 논리가 얼마나 맞는지보다는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고 사랑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논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논리보다 더 중요한 관계, 즉 마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부부관계에서 성공하는 남자가 된다는 얘기다. 남자는 여자 없이는 의미가 없는 단어고, 남편은 부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단어다. 이 둘은 언제나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부부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관계다. 논리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할 때도 있지만, 논리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울어도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보면서 천천히 주장하고, 옳지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며, 옳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곧 어벙한 남편이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에서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논리는 일을 할 때만 필요하다. 논리는 일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성들의 논리성은 일을 하면서 더 강화되고 두드러진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일의 논리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하려고 한다. 지인 중 한 명은 일 중심의 완벽형이다. 상사나 동료들에게 업무 보고 외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화장실에 어슬렁거리며 다녀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 목청을 높였고, 본인은 그 짧은 시간에 정보가 바뀔 것 같아서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갔다. 거기다 결벽증도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실내화를 신지만 화장실에 갈 때는 구두로 갈아 신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동료들을 비판했다. 동료와 팀원들은 인간적인 소통은 전혀 되지 않고 늘 정답만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이상한 국어체, 바른 생활이라는 별명을 붙이고는 왕따를 시켰다. 퇴사 후 직장 모임에 나갔던 그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주로 상사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동료들은 후배들하고 모이더란다.
동료와 후배들은 자기들 모임에 이 사람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지인은 나중에 자신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상사이자 동료였음을 깨달았다. 물론 상사들에게는 유능하다고 칭찬받았지만 말이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청 노력을 했다. 지금은 자신을 허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는 이 별명을 매우 기뻐한다. 이제 내가 바뀐 게 티가 나는구나 라며 만족해한다. 여전히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바르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수룩한 데가 느껴지는 자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정체성 없이 서바이벌 세대의 생존 기능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지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끝에 가서 본인이 야단을 맞고 있다며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납득도 안 간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자신의 논리대로 재단하고 분석하여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고 야단을 치신다. 이런 상황을 매번 겪으면서 그녀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한다. 자신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마치 회사에서처럼 업무 보고를 듣길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실 지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모른다. 평생을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논리적으로 무장하여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그냥 드러내면서 얘야 내가 외롭다, 마음이 뚫린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논리의 허망함에 희생당한 불쌍한 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가족들이 자신을 안아주면 아주 좋아한다. 논리적으로는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없으면서 말이다. 일만 하면서 논리적으로 산 중년 남성들은 이제 논리의 허망함을 깨닫고 생명의 세상을 봐야 한다. 중년 남자들 중에 자칭 알부남들이 있다. 알부남이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의미다. 앞에서 언급한 허당과 어울리는 말이다. 뭔가 어리숙한 것 같고 약간 빠진 것 같은 모습은 허당이나 알부남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인다. 뭔가 빈 구석이 있는 듯한 모습 속에 다른 사람들을 보듬거나 담아낼 수 있는 여지, 옆에 공간이 있다. 그러한 공간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리를 잡을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이 논리적이기만 한 남자들과 사는 것을 어려워한다. 밥달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남자들. 밥 먹는 문제로 싸우는 가정이 많다. 중년 부부나 노년의 부부는 많은 경우 밥 때문에 싸운다. 남자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주로 먹는 것으로 표현한다. 먹는 것에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한다. 불쌍한 일이다. 어린 시절 집에 오자마자 우리 아들 배고팠지 하며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아내에게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던 어머니의 사랑은 주로 먹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 방식으로 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어머니같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부인의 사랑을 밥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남자들의 이런 기대와 달리 여자들은 현실적으로 배가 고플 일이 별로 없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부인인 경우 중간중간 간식도 먹고
누군가와 만나면 먹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밥때가 되어도 배가 고픈 줄을 잘 모른다. 내 배가 부르면 남의 배고픔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부인들은 자신의 배가 고프지 않으니 남편이 배가 고픈지를 잘 감지하지 못하거나 신경을 쓰지 못한다. 특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인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거나 마음을 풀어주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남편의 밥보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점심을 먹으면 또 저녁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을 먹는 시간이 거의 없다. 집에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따지면 점심 식사 후 저녁을 먹을 때까지는 7시간을 빈속으로 있게 되니 집에 오자마자 밥 달라고 하게 되고 빨리 주지 않으면 화를 낸다. 남자는 집에 와서 배가 고파 밥을 먹고 싶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정서적 욕구로 밥을 찾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집에 오자마자 밥 달라는 남편에게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는 뭐 식모야. 집에 오면 왜 맨날 밥 타령이야. 라는 말을 한다. 남편은 배고픈 상태에서 정서적 사랑은 고사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말을 듣게 된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이럴 때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또한 표현을 한다 해도 부인이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 화를 내거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밥에 정서적 욕구를 담는 것을 줄이고 여자들은 남자의 밥 달라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 준다면 밥 때문에 싸우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가족과 새로운 관계 만들기. 머슴, 하녀가 아닌 남자, 여자로. 매우 일 중심적인 지인은 결혼 후 아내가 자신을 잘 뒷바라지해 주기를 바랐다.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고 집안 대소사 잘 챙기는 부인을 바랐는데 살림도 못하고 안 챙겨주자 자주 싸우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했다. 왜 그랬을까? 이 남자는 자신의 부인과 상정과 하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마도 본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 중심적인 관계를 맺으면 남녀 관계는 없어진다. 일지향적인 관계였으니까 부인이 아니라 일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녀로 살던 부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부턴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남편이 상전 자리에서 내려와 머슴이 될 수 있다. 이 집은 남편과 아내가 살지 않고 머슴과 하녀가 산다. 지향적인 여자들도 꽤 있다. 그런 여자들이 또 일 잘하는 남자들을 만난다. 그래서 둘이 동지로 산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이동지, 김동지, 박동지다. 둘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키우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산다. 나중에 보니까 동지만 있고 남녀가 없다. 이런 이유로 외도가 발생할 수 있다. 머슴과 하녀만 있는지 두 동지가 사는 집에는 남녀가 없다. 일꾼들만 있거나 종만 있지 남자와 여자가 없다. 남성의 정체성 중 하나가 일지향성이다. 그래서 일지향적인 남자들이
부인에게 집안 대소사를 잘하고 자신을 잘 보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내담자 중에 남편과 사회운동을 하면서 산 부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할 때부터 동지적 사랑을 하였다.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혼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부인은 몹시 지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해서 사회운동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내가 이 남자에게 여자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끼고 남편을 만나러 가서 이제 사회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다. 남편은 너 변했구나. 어떻게 내가 동지들을 배신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부인이 나는 당신에게 여자이고 싶고 당신이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하자 남편은 대뜸 너 왜 그러냐? 우리 결혼할 때부터 이거 약속하고 결혼했잖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부인은 이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그냥 동지였을 뿐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지향적인 남편이 자신을 잘 도와주는 일 잘하는 여자와 문제없이 살다가 중년이 된 어느 날 부인이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 여자는 일만 하고 있지. 집에 들어가면 맨날 일만 하고 내 마음은 알아주질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부인을 비난한다. 결혼 후 아이들 낳고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중년기에 도달한 부인은 이미 엄마로 그리고 며느리로 살면서 씩씩한 사람이 되어 있다. 남편은 중년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나눌 여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일 잘하는 일꾼만 있다. 이제 부부는 새로운 관계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일을 잘하는 관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주는 공감적 부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남녀 대화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대화에 미숙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대화를 하는 것이 남자의 특징이지만 중년이 되면 남자도 여자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서적인 관계가 가능하다. 여자들과 대화를 잘하려면 남녀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미주알고주알 남자들에게는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가 부인들한테는 생명력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내 아내가 나한테 미주알고주알, 내 딸이 나한테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행동은 딸과 아내가 활력이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내가 부부 상담할 때 많이 하는 활동이 통역이다. 당신 부인이 당신한테 와서 미주알고주알 시댁이 어쩌고 저쩌고 일일이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당신 부인에게는 활력이 됩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남자들은 깜짝 놀란다. 아, 그게 뭔 활력? 아니, 나 같으면 오히려 말하는 것이 피곤할 텐데. 자기한텐 피곤한 얘기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활력이다. 똑같은 한국말인데 남녀 간에는 통역이 필요하다. 갈등은 서로가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남녀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많다. 처음 상담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귀한 가르침이 있다. 상담 시간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시간이 두렵다고 했더니 교수님이 고개만 끄덕여라, 고개만 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개만 끄덕인 적이 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내 남자는 계속 말을 했다. 그런데 50분이 쓱 지나갔다. 남자들은 고개를 잘 안 끄덕이는데 고개만 끄덕여도 여자들과 대화가 된다. 아, 그러냐고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관계가 스무드해진다. 고개를 끄덕이고 끝말 조금 이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랬네 하고 약간 감탄해주면 대화가 풍성해진다. 필요하면 눈도 마주치자. 눈 마주치는 행동이 참 중요하다. 남자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마음을 열게 된다. 여자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눈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낀다. 부드러운 눈길은 많은 경우에 부인들의 마음을 녹인다. 부드럽게 눈길을 마주치면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다. 그런데 눈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느끼한 눈길, 그리고 공격적인 눈길이 있다. 느끼한 눈길로 쳐다보면 여자들은 흑심을 가지고 본다고 느껴 싫어한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눈길은 여자에게 위협감과 상대방을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과 눈을 마주칠 때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보다가 이내 돌이키는 눈 행동을 익힐 필요가 있다. 남자들한테는 이것이 참 어렵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고 살았다. 부인과 이렇게 새롭게 정서적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남자의 후반전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